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단풍이 물드는 10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9월에도) 인플레이션은 뜨거웠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가파른 이자율 인상을 지속할 명분이 됐고 그 이후에는 경기 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걸 뜻합니다. 주식시장 크게 내려갔다 지금 회복 중입니다.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라 내년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지난 40년 사이 가장 큰 폭인 8.7% 인상됩니다. 수혜자는 내년 1월부터 한 달에 $140를 더 받게 되고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도 조금 낮아집니다. 인종차별 발언으로 시의장직을 사임한 누리 마티네즈 시의원이 시의원직도 사임했습니다. LA타임즈는 오늘 사흘 사이 2번 쓴 관련 사설에서 당시 동석했던 나머지 2명의 시의원도 사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의사당 폭동사건 청문회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청문회의 중심에는 앞에도 뒤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음모론자 알렉스 존스에게 법원은 그의 음모론으로 피해를 입힌 샌디훅 초등학교 사건 피해자들에게 거의 $10억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엔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합병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찬성 143, 반대 5로 통과됐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반대의 입장 연설을 하면서 분명한 분단 체제를 보여줬습니다. 새로 발표된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을 가장 큰 위협이라고 보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힘이 약해졌다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오늘 물론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소셜 세큐리티 연금의 인상폭이라든가 중요한 경제 뉴스가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예고됐었던 일이고 또 결과는 분명하기 때문에 한 9시 35분경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하나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고 인종은 가장 다양한 로스앤젤레스 시청의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인한 분란, 그리고 유엔에서 남북한이 같은 이슈로 정반대의 발언과 투표를 한 또 다른 남북 분단, 이 두 가지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누리 마티네즈 시의장은 시의장직을 사임하고 이틀 만에 시의원직도 사임을 했습니다. 육지구니까 여러분들께서 샌프란도 밸리에 사시는 분들 선밸리도 조금 포함되고요. 오른쪽으로, 그리고 그 왼쪽으로는 그 벤나이스까지 포함되는 육지구입니다. 시의원이 사임했기 때문에 이제 특별 선거를 치를 것인지 이러한 것들은 시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요. 라티나 소녀들은 그래도 그들이 볼 수 있는 이상의 꿈을 꾸길 바란다. 사임하면서 누리 마티네스 전 시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본인이 라티나로서 처음으로 LA의 15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곳에 시의원들 15명의 대표인 시의장을 최초로 라티나 여성으로서 했기 때문에 그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라티노들과의 미팅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 원주민이라든가 그 밖에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어저께 또 그 새로 그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아르메니안이나 유대계에도 듣기 거북한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한 그 발언을 한 그 당사자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주지사는 사임한 것에 대해서 올바른 행동이라고 했고 그 같은 코멘트는 우리 캘리포니아주에서 우리 정치계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라폰타 검찰총장이 그 말을 인종차별적인 말을 하는데 중요한 핵심에는 우리 라티노가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도 왜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비해서 시의원들, 정치인들이 적은가? 이것은 투표를 할 때 지역구를 잘 그 조정을 해서 우리가 우리 힘을 인구비에 맞게 가져야지 된다. 이런 게 그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그 같은 그 발언을 한 그 배후인 핵심인 그 지역구 그 선거구 재조정에 대해서 이게 이제 부당하게 그 라티노 정치인들이 했는가 하는 것을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사설입니다. 사흘 만에 두 번째 같은 내용의 사설을 쓰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이제는 누리 마티네스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같이 뭐 동의를 했거나 또 다른 말을 그 위에 입혔거나 아니면 뭐 방관 비슷하게 했었던 동석했던 두 명의 시의원도 사임할 때다. 이게 사설 제목입니다. 케빈 들레온 그리고 길 세디오 이 두 명의 의원을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에게 이 같은 그 논란이 잠잠해지고 다시 자신들이 그 파워를 가진 포지션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믿으면 혹독한 진실을 알 필요가 있다고 썼습니다. 맨 앞에 문장입니다. 그 혹독한 진실이라는 것은 대중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강해진다. 이미 선출됐지만 대중의 신뢰를 잃은 이 세 사람은 한 사람은 이제 이미 그 직을 사임했고요. 그 사람들은 또 민주당의 지지조차 잃었다. 아주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세 사람의 정치인이 모두 민주당입니다. 물론 시의원이 지역구의 여러 가지 그 지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뭐 민주당, 공화당을 가릴 필요는 없다지만 뭐 어떠한 이슈에 있어서는 당이 중요한 것도 있고요. 세 사람이 전부 인종 차별을 굉장히 강하게 미국에서 거부하고 하는 민주당이라는 것도 아이러니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지적을 합니다. 민주당의 어디에 있는 어떤 그 직급에 있는 사람들도 이 같은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들의 정치 경력은 끝났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대통령도 대변인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케빈 들레온과 그 길 세디오도 누리 마티네스처럼 떠날 때다. 화요일에 이 두 사람이 시의회 미팅에 나왔을 때 사람들의 반발이 너무 거셌고 어제는 아예 미팅에 나오지도 못하지 않았는가 당신들 두 사람 하고 반문을 합니다. 길 세디오 의원은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이제 12월 달까지만 임기입니다. 그래서 두 달만 잘 숨으면 그냥 시의원으로서 명예롭게 퇴직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케빈 들레온도 2년 이상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잘 그 뭐 바람이 잦으면은 내가 다시 나오리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두 달이나 2년에 대해서 2년이 넘게 남아있는 이 임기는 그들이 한 발언과 행동을 볼 때 너무나 그 책임을 피하기에는 긴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뭇거리지 말아라.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물러나는 LA 시장 에릭 가세리가 LA 시의원이었고 LA 시의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알렉스 파디아 연방 그 상원의원도 상원의원, 연방 상원의원 이번에 초선인데 그걸 하기 전에 LA시에서부터 컸습니다. LA시에서 시의원으로 시의장직을 했죠. 전에 시의장직을 한 현 시의원이나 현 연방 상원의원도 그리고 지금 시장 선거에 출마한 캐런 베스나 릭 카루소도 전부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또 흑인 커뮤니티, 성소수자, 유대계, 아시아계, 라티노 여성 그룹 전부 드물게 뭉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임하라고 뭉쳤다는 얘기입니다. 하루 늦추면 그들의 캐릭터와
내가 뭐 그게 뭘 잘못했는데 하고 부정하는 사인만이 될 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일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시가 치유하도록 빨리 떠나라. 지금 당장 떠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신문에 어떠한 뭐 특정 뭐 정치인을 지지한다던가 이런 데 있어서 영향력이 많이 최근에 소셜 미디어 등등의 활약으로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굉장히 로스앤젤레스에서 큰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김창준 전 연방 하원 의원이 선거 기금을 받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실수했다라고 인정을 했다면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그렇게 털고 또 털어서 결국은 그 김창준 연방 의원이 그 직을 그 다음에 계속 오래 하지 못하게 그 막은 게 LA 타임스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컸고 최근에는 USC의 의대에서의 그 학장이 여러 가지 돈을 잘 가져온다는 이유만으로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환자들이라든가 주변 사람들 그렇게 했는데도 USC가 감쌌다고 해서 처음에는 USC가 아주 거만하게 나왔었죠. 학장이 LA타임스 기자가 찾아가면 인터뷰도 해주지 않고 집으로 가도 문 팍팍 닫고 그랬는데 나중에 결국은 LA타임스에 그 같은 보도가 없었다면 그 학장도 뭐 유야무야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이 두 사람이 내려올 때까지 제가 최근에 몇십 분 동안은 업데이트를 못 봤습니다. 내려올 때까지 계속 어떠한 보도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LA타임스가 그 오디오를 그날에 뭐 한 80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입수하고 나서 좀 분위기 보다가 두 사람이 또 사임하지 않고 하니까 이 누리 마티네스도 사임하지 않으니까 시의원직은 그 자리에서 뭐 아르메니안계도 자신들이 그 뭔가를 파워를 가지려고 열심히 뭐 노력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유대계는 지인직의 그 뭐 사우스 LA에서 손 털고 손절하고 나왔다던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차례대로 약간 어제는 맛보기식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결국은 그 두 사람의 시의원도 시의원직을 지키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로써 중요한 문제는 LA 시장 선거인데 캐런 베스 후보는 LA 시장이 된다면 LA에서 최초의 여자 아프리칸 아메리칸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리 카루소는 원래는 무소속이었다가 공화당이었다가 올해 로스앤젤레스가 워낙 민주당 성향이니까 시장 선거에 나오면서 민주당으로 바꿨고 그리고 카루소라는 이름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아니고 라티노도 아닙니다. 이태리계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선거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만약에 이게 잠잠히 가라앉는다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지금의 추세대로 누가 당선될지 알 수 없는 추세가 유지가 될 것이지만 만약에 이 두 명의 남아있는 시의원들이 끝까지 버틴다면 그건 긴장이 굉장히 강해지고 어떠한 후보 쪽으로 쏠릴 수도 있는 지금 그런 그 입장이고요. 해서 이 문제는 뭐 오늘 시시각각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그 범죄도 많고 홈리스 피플을 어떻게 이 이슈를 풀어야지 될지 너무 문제가 많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로스앤젤레스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그 다른 많은 인종에 대해서 에이시안에 대한 얘기는 아마 없었는가 봅니다. 그런 그 발언을 해서 이 문제로 시간을 많이 써야지 된다는 게 참 그렇고 라틴계에서는 만약에 3명의 시의원이 나간다면은 그러면 길 세디오 자리는 미리 그 당선된 사람이 그 라티노 커뮤니티에서 그 액티비스트로 활동을 한 여성 새로운 이제 시의원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같은 인종이지만 나머지는 특별 선거를 할지 어떻게 다른 인종으로 채워질지 그건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열이 로스앤젤레스에 있고 어제 유엔에서의 분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엔에서 특별히 소집을 해서 회의를 했고 각 나라 대표들이 발언을 하고 최종적인 결의안이 나오는 것은 큰 그 굵은 줄기는 러시아가 최근에 4군데 우크라이나 지역을 주민 투표를 통해서 그 투표도 뭐 공정하지 않았다고 보는 그 서방 국가가 대부분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병합을 한다. 이제 그 영토는 러시아 땅이다. 그 사람들도 러시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결국은 UN 멤버 193개국 가운데서 143개국이 아니다. 러시아에 반대하는 표를 던졌고 러시아를 벌줘야지 된다고 했고
그런데 러시아 편에 쓴 쪽이 러시아를 포함해서 나머지 4개국입니다. 기권표가 35개국이 나왔는데 이건 좀 볼 필요가 있죠. 이 나머지의 그 4개국이 어디냐면은 당연히 북한이 포함이 되는 거죠. 북한이 포함이 되고 그리고 뭐 벨라루스가 있고 지금 벨라루스는 군대를 러시아에 뭐 힘을 보태준다고도 하니까 그리고 시리아가 있고 시리아 내전 때 러시아가 엄청나게 도와줬죠. 그리고 한 군데 나라가 어디든가요? 아무튼 한 군데 나라가 있는데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고 나머지 35개국은 기권표를 던졌는데 중국 기권표 던졌습니다. 인도 기권표 던졌고 파키스탄, 쿠바도 러시아 쪽에 붙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러시아 쪽에 붙었지만 그리고 이제 나머지 19개국 뭐 이런 나라는 사우스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아프리카는 러시아와 교류가 많고 또 러시아가 아프리카를 많이 돕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143개국이 러시아에 반대하고 이제 5개국만 러시아를 포함을 해서 러시아 편을 들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그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결의안까지밖에 못 나가는 겁니다. 구속력이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당연히 상임이사국에서 반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강한 러시아에 대한 메시지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제법상 효력이 없는 불법 행위로 규정을 하고 병합 선언도 인정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이제 병력을 철수하고 민간인을 보호해라. 러시아가 지킬 리가 없겠죠. 없지만 아무튼 다수결이라는 것이 언제나 다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143대 3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균형이든 이념의 균형이든 이상이나 윤리의 균형이든 그 균형이 분명히 러시아의 반대쪽에 쏠려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저는 그 한국의 UN 대표와 북한의 UN 대표가 한 말을 들으면서 정말로 서글펐습니다. 아니 똑같은 이슈를 두고 이렇게 반대의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황준국 한국 대사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반대의 의견을 얘기를 하면서 뭐 우리가 그 분단의 고통을 경험한 이런 국가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해외 언론이 남북한이 이렇게 반대의 의견을 내놓고 반대의 투표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황준국 한국 대사의 연설 부분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Under military coercion in Donetsk, Luhansk, Zaporizhia and Kherson and cannot accept Russia's attempt to divide Ukrainian territory. 병합을 절대로 억셉트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도네츠크, 루안스크, 그리고 자포리지아, 헤르손. 그러면서 이 황준국 대사는 우리는 1950년, 53년까지 전쟁 그 이후에 분단을 경험하는 그 고통을 알고 있는 국가로서 우크라이나의 주권, 그런 것이 정치권이 독립되고 영토의 보전을 지지한다. 나라를 분단하는 시도는 그것이 어떤 시도가 되었건 해결책이 아니라 대단히 심각한 문제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의 김성 UN 대사는 당연히 이 남한의 대사와는 반대로 주민이 투표를 했는데 그 결정을 존중해야지 된다라면서 이제 러시아에 찬성표를 던진 거죠. We strongly believe that result of the referendum must be respected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and non-interference in internal affairs of others. 강하게 지난번에 그 선거 결과를 존중한다. strongly believe라고 했나요?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유엔에서는 지난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8개월 정도 전쟁이 치러지는 동안 유엔에서 수많은 뭐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고 결의안도 여러 개 나왔는데 지금까지 나온 결의안 가운데서 러시아를 비난하는 국가가 가장 많았던 게 이번에 투표 결과입니다. 북한이 그리고 뭐 그제 새벽에 크루즈 미사일을 2발 발사한 뉴스도 있었네요. 오늘의 미국은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오리진 미주 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오늘 지금 이제 이 시간에 진행되고 있는 탑 뉴스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스토리, 그 사건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미국이 얼마나 법치주의인가, 그리고 그 같은 법치주의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10년이 가도 그 뉴스가 꾸준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결론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어도 잠시 뒤에 이 두 가지 이슈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10년 전이었습니다. 2012년도에 샌디욱 초등학교에서 AR-15으로 그 범인이 총격을 가해서 20명의 학생들과 선생님, 교장 선생님도 숨졌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알렉스 존스라는 음모론의 대가가 인포월즈라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팟캐스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포하고 월, 이 사람은 투쟁하는 걸 좋아하니까 정보와 전쟁을 합쳐서 인포월, 이름은 좀 맞는 것 같아요. 거기를 통해서 뭐 인터뷰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일이 기획된 거다, 연극이다, 아이들도 배우다. 왜 그럼 그런 그 배우 같은 것을 했는가? 총기 규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획을 한 것이다. 누군가가 이 얘기를 10년 동안 방송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떠들었습니다. 알렉스 존스라는 사람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알렉스 존스의 말을 믿어야지 된다고 하면서 10년 동안 사람들의 머리를 병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떠한 일이 진행됐냐면 부모님들이 너무 화가 나고 내 6살짜리 딸이 숨졌는데, 아니면 교장 선생님의 딸은 이 알렉스 존스의 말을 믿고 어떤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거짓을 계속 얘기를 하냐고 하면서 내가 뭐 강간하겠다고 집에 막 위협 협박을 하고, 아니 교장 선생님 그 부모를 잃은 것만도 그런데 그 강간 위협까지 당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견디다가 결국은 피해 학생들의 부모님들과 또 당시에 현장에 제일 먼저 갔었던 FBI 요원이라든가 그 요원도 너무 시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해서 한 번의 고소 케이스, 지난번에 판결이 배심원 판결이 나왔고 어제 또 다른 판결이 나왔는데, 배심원들이 알렉스 존스에게 10억 달러를 배상을 해라. 이거는 이제 손해배상 형식의 배상이에요. 너무 고통을 받았으니까. 10억 달러인데 15명이 원고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액수 자체는 뭐 6살짜리 그 아이를 잃은 부모가 가장 많이 힘들었으니까 뭐 이렇게 배분 그렇게는 합니다. 어쨌든 이 일이 있어서 사람들을 막 두렵게 하고 뭐든지 다 음모론이라고 하고 민주당의 음모론이라고 하고 총기를 규제하려고 그러한 일들이 미국에서 10년 동안이나 있었다니까는요. 어제 이제 그 사이에 너무 부자가 됐죠. 알렉스 존스는 점점 극단적인 내용을 많이 얘기를 했고 그를 추앙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어제 이 판결이 나온 뒤에 이 알렉스 존스의 변호사가 한 얘기가 당연히 항소하겠다고 했고, 완전히 편견에 의한 그런 그 판결이다. 내가 지금까지 200건 이상 소송을 해봤지만 이런 케이스는 처음 봤다. 미국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대단히 어두운 날이었다. 표현의 자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지가 않는 게, 알렉스 존스가 10년 동안 그렇게 그것을 정말 말 그대로 울고 먹으면서 돈을 산더미처럼 벌었는데 8월 달에 텍사스에서 한 케이스가 4,930만 달러를 피해 6살 소년의 그 부모에게 줘라, 이렇게 배심원 그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것은 가짜가 아니라 연기인이 아니라 100% 진짜 있었던 사실이다라고 알렉스 존스는 인정을 했거든요. 소울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10월 달에 어제 또 다른 판결에서는 알렉스 존스의 변호사가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항소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개인과 회사가 있어요. 회사 이름이 프리스피치 모드인데요. 프리스피치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8월 달에 텍사스 재판 여기에 맞춰서 파산 선고를 했습니다.
파산 선고를 했지만 전문가들은 알렉스 존스와 이 회사의 돈이 뭐 거의 3억 달러 정도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10억 달러 뭐 배상해라라고 판결이 내려졌지만, 그런데 파산을 한 이유는 당연히 이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 일이고, 앞으로도 이게 항소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그리고 케이스가 하나가 또 텍사스 쪽에서 남아있고, 이번에는 보상적인 손해배상이지만 징벌적 10년 동안이나 거짓을 얘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가짜로 현혹시키고 하면서 본인은 점점 부자가 된 이 알렉스 존스에게 징벌적인 배상이 또 내려질 수도 있고 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세 번째도 부모가 이제 따로 소송을 제기한 게 있기 때문에 뭐 올해 안에 재판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의 케이스를 끝까지 지치지 않고 오는 이런 그 미국인들, 그리고 모든 것은 심정적인 것이 당연히 있죠. 누가 보더라도 그 숨진 아이들이 있고 하니까 피해 부모들이 거짓말 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미국은 법치주의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법치주의라는 것은 증거를 토대로 이런 그 배심원 그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누군가요? 텔레비전에 앞서 말씀드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련된 그런 인물인데, 오늘 의사당 청문회 그 마지막 날입니다. 원래 9월 28일이 마지막이었어야지만 됐는데 이게 이제 그 허리케인 그 플로리다 쪽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간 이연 때문에 연기가 됐습니다. 아마 리스 체니가 공개적인 청문회에서는 그 정치인으로서는 어쩌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서 결국은 공화당 하원 의원 예비선거에서 지고 말았기 때문에요. 졌기 때문에 오늘 이제 2명 있는 위원회 9명 가운데서 2명 있는 공화당 가운데 1명이고 이 의사당 폭동사건 조사위원회의 부위원장입니다. 13만 건의 다큐멘터리를 지금 쭉 들여다봤고, 이 모든 것이 미국은 다 증거 위주니까는요. 결론을 내리기까지. 그리고 증인이 1000명이 있었습니다. 직접 만나서도 전화로도 뭐 비디오로도 화상 인터뷰도 했고, 과연 오늘 이제 그 마지막에 볼 것은 센터와 맨 앞에 트럼프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폭동 사건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하면 이 의사당 폭동 사건 조사 의회 조사단이 이것을 형사상 문제가 있다 해서 형사 사건으로 조사하도록 건의문을 쓸 것인가, 쓰지 않을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그런 입장 같은 것이, 정치적인 미래 같은 것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서 이제 가장 의사당 그 조사위원회가 또렷하게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의사당 폭동 사건에 사람들에게 가라 나도 곧 갈게 하고 실제로 가려고 했었다는 그런 증언들이 나왔고요. 비밀 경호원이 자동차를 돌리지 않자 백악관으로 가셔야지 됩니다. 하자 막 서로 악유하고 경호원이 대통령 팔도 잡았다는 그런 것. 그리고 그 자신의 지지자들이 그날 본인이 그 앞에서 연설을 하고 가라 하는 연설이요. 그때 무기를 가지고 온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검색대에서 검색하지 못하고 무사 통과시키도록 지시를 했다는 것. 부통령의 또 법률 자문들은 부통령에게 대통령이 그 바이든이 이겼다고 바이든이 대통령이라고 선포하지 말라고 엄청나게 압력을 가했는데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고 바이든이 이겼다라고 선포했다는 증언도 있었고, 윌리엄 빌바 전 법무장관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당신은 졌습니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겼다 하고 지금까지도 이겼다고 하고, 그로 인해서 의사당에 가서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선포하는 것을 막아라 해서 그날 폭동 사건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이 숨지고 그 이후에 후유증을 앓고 정신적인 아픔을 겪다가 자살하는 사람들도 생겼고, 미국의 위신은 세계에서 완전히 정말 바닥으로 딱 내려앉고 그랬던 일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청문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리포트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 리포트는 지금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제가 재선에 나갈지 나가지 않을지는 중간 선거가 끝나고 발표하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중간 선거가 끝나고 리포트를 발표를 한답니다. 그런데 리포트가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그 전에 오늘 이제 마지막 청문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뉴스들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무튼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법을 위반했는가 안 했는가 여기에 관한 추천 문구 같은 거 쓰는 것은 이거는 이제 공화당 민주당 조사위원회 전원이 만장일치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그 케이스에 대해서 만장일치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말하려고 연방 수사국이 들어가서 영장 가지고 가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나온 이 부분에 대해서 그의 풀타임 직원인지 풀타임 직원이 아닌지는 모르지만 한 남자 이름까지 나왔어요. 먼저 워싱턴 포스트가 정치에 강하니까 먼저 보도를 했고 그리고 뉴욕타임즈가 후속 취재를 해서 이름까지 월트 나우타라는 사람을 딱 집어냈는데 이 사람이 연방 수사국이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 집에 들어가서 수색하기 전에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그 다큐멘트들을 여기로 옮겨라 저기로 옮겨라 그 일을 했다는 것.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도 공식적으로 정부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에게 직접 옮기라고 시켰다. 그 비디오에 그 비밀 무슨 안보가 아니고 뭐죠? 안전 비디오 같은 것 이런 것에 다 옮기고 하는 것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팀은 아직 그거 다 가짜다. 언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람을 시켜서 그런 서류, 자료, 기밀 서류를 옮기라고 그랬어? 아직까지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당 폭동 사건 조사로 인한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집 압수수색으로 인한 여러 가지가 미국의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올해 말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는 분명한 윤곽이 드러날 것 같고요. 잠시 뒤에 아주 중요한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세상의 희망의 빛을 전하는 시각장애인 무용단 룩스빅.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파페라 정세훈. 이들이 함께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룩스빅 공연이 오는 11월 12일 오후 4시 윌셔 이벨 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세상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룩스빗의 완벽한 무용 예술. 파페라 최초 뉴욕 카네기홀 오케스트라 공연에 빛나는 정세훈. 깊은 가을 룩스빗과 정세훈이 전하는 진한 감동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티켓 문의는 714-800-3168 714-800-3168. 이번 공연은 센터 메디컬 그룹이 후원합니다. 검정콩 순두부 전문 시장 수라원 생순두부. 검정콩의 놀라운 영양 성분을 한 뚝배기에 가득. 면역력에 탁월한 성분이 검정콩에 가득. 매일 아침 수라원에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재래식으로 만들어 고소함과 영양이 그대로 살아있는 수라원의 검정콩 생순두부.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위치한 수라원 순두부는 213-383-7317 383-7317.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소비자 물가 9월 달에도 8월 달에 비해서 올라갔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올라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해서 0.4%가 올라갔는데 예상했었던 것의 2배입니다. 8월 달에는 그러니까 8월 달에는 0.1%가 올라갔었는데 지금 0.4%니까 4배 더 올라간 건가요? 한 달 사이에.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 CPI와 어제 말씀드렸던 도매 물가 지수 PPI는 다르잖아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말 그대로 그 Consumer Price Index고 PPI는 이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하는 게 이 소비자 물가고 그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 그래서 이제 홀세일 지수가 어떻게 됐는가 했잖아요. 어제 홀세일 지수는 어떻게 됐었죠? 올라갔죠. 0.4% 올라갔습니다. 다우존스는 0.2%를 예상을 했는데 그리고 12개월 기준으로는 1년 전에 비해서는 물가를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PPI 8.5%가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1년 전과 비교하면은 8.2% 소비자 물가보다 오히려 도매 물가가 더 상승을 했죠. 소비자 물가와 CPI와 도매 물가 PPI는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PPI는 좀 에너지 같은 거, 물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는 에너지에 굉장히 많은 그 영향을 받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소비자 물가는 에너지도 그렇지만 뭐 렌트비도 있고 식품값도 있고 하니까 항상 도매 물가와 소매 물가 인덱스가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9월 달에도 소비자 물가가 올라갔다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는 11월 2일에 있는 연방준비제도 공개시장위원회에서 당연히 슈퍼 이자율 0.75%를 올릴 것이다. 그리고는 네 번째 연속이니까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은 위험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1년 전에 비해서 소비자 물가가 8.2%가 올랐는데 8월 달에는 1년 전에 비해서 8.3%였거든요. 아주 조금 내려간 거죠. 그것은 1년 전에 비해서는 핵심 물가 지수, 에너지와 식품을 뺀 핵심 물가 지수는요. 0.6% 올라갔습니다. 8월 달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값이 그 사이에 요즘 조금 올라가지만 조금 내려갔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핵심 물가 지수는 1년 전에 비해서는 6.6% 인상됐는데 이것도 1982년 이후에 최고입니다. 8월 달에는 6.3%였는데 오히려 핵심 물가 지수는 8월 달보다 9월 달에 더 올라갔습니다. 식품하고 식료품비 빼면 다른 건 뭐 다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많이. 연방준비제도가 걱정을 하죠. 아니 이자율 올렸는데도 효과가 이렇게 빨리빨리 안 나오나? 걱정하겠죠. 고민이 깊겠죠.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이자율 인상을 계속 해나갈 거고, 렌트비가 많이 올라갔고요. 식료품비도 올라갔고, 의료비, 식료품비는 뭐 여러분들께서 뭐 시장에 가면 금방 아시니까 그렇고, 의료비도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의료비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내년에는 좀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솔린 값 내려갔지만 다시 올라가고 있고, 또 에너지라는 게 가솔린 값은 내려갔지만 천연가스와 전기요금은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아마 그 빌 받아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중고차와 트럭, 의류 지난달에 내려간 가격이 몇 개 안 되는 품목입니다. 중고 자동차, 트럭, 의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율 인상은 또 있을 것이다. 지금 뭐 모기지 이자율 인상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또 올라가는 거죠. 이제 7% 넘을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 전에 뭐 어제 그제 조금 나왔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8.7%.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9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요.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고도 모르겠네요. 핵심 물가 지수는 6.6% 인상했고 9월 달에도 아무튼 올랐고 8.2%였잖아요. 1년 전에 비해서. 그런데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여러분들 은퇴하신 분들 그동안 뭐 수입이 있었을 때 회사에서나 개인적으로 쭉 적립하셨던 것 있잖아요. 그게 8.7%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이 된답니다. 이거요. 1981년도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증가입니다. 왜 이렇게 예뻐서 많이 주겠어요? 딱 여러분들 그때만 그게 아니라 그만큼 1981년 이후에 물가 상승률이 그만큼 높아졌다 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한 7,030만 명 정도가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거의 모든 수입이거나 대부분 이상의 수입이신데 물가가 다 오르니까 생활비 오르니까 엄청나게 힘드시죠. 그래서 평균 받으시는 돈이 평균입니다. 뭐 최대 3,000달러 조금 더 3,200달러 정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많지 않아요. 그분들은 평균 한 사람당 부부가 아니라요. 부부는 뭐 한 2,000 몇백 불 되겠죠. 합쳐서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부부 한 사람당 1,650달러 정도 되는데 8.7%를 인상을 해서 145달러로 계산하는 것. CNBC. 더 힐은 144달러. 그 밖에 또 매체는 140달러.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한 달에 그만큼 더 받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되겠죠.
아마 12월 달에 내년 1월 1일부터 여러분들 한 달에 얼만큼 더 받게 되시는지 노티스가 나갈 거고요. 이게 이제 70년대 중반부터인가 그 Cost of Living Adjustment라고 해서 그 COL의 약자로 해서 생활비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하는 것이 책정이 돼서 이렇게 된 거고요. 마지막으로 8.7%만큼은 80년대에 한 두 번 정도 더 있었고 그것보다 더 컸었던 때가 한 번 있는데 81년도 그때는 11.2%가 올랐답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심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런데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가 지난해에 비해서 오히려 조금 낮아진답니다. 크지는 않지만 한 달에 $5 20센트가 낮아질 것이라고 하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난 10년 사이에 메디케어가 올라가지 않기는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내려가는 거잖아요. 2013년도에 프리미엄이 조금 내려가니까 시니어 분들이 뭐 마음이 좀 편안해지신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 그렇게 될 때는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 저렇게 많이 지급을 하면 내 차례는 오는가 막 걱정을 하죠. 2035년까지는 일단 뭐 안전하다고 하고요. 또 뭐 경기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에 살고 있으면 미국의 어떤 그 외교 정책 방향이 어떻게 가는가 하는 것 정도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실 수 있잖아요. 원래는 2월 달에 발표를 하려고 했던 것을 미국의 이제 국가안보 전략, 외교 정책 가운데서도 특히 국가안보 전략 이것을 이제 어제서야 발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2월 달에 하려고 했었는데 왜 못했냐면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토하고 미국이 점점 더 강력한 특히 이제 그 영공을 방어하는 그 방공 시스템 같은 것들을 보내고 있고 러시아의 그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도 아직은 그 공격 수위를 줄이지 않고 있고 나흘 연속 굉장히 그 미사일 공격을 많이 하고 있고요.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은 기본적으로는 중국을 가장 큰 그 위협이라고 보고 러시아는 지금 점점 힘이 약화되고 있다, 고립되고 있다. 어제 유엔에서의 그 투표 결의안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148페이지짜리이기 때문에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보실 수도 있겠네요. 러시아를 직접적인 그 지정학적인 도전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훨씬 큰 위협이다. 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쟁이 시작된 처음이나 지금이나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중국과 인도, 일본 이런 다른 그 아시아 강대국에 비해서 러시아의 위상은 크게 떨어뜨렸고 물론 뭐 러시아가 뭐 아시아 뭐 이쪽에 딱 이쪽 그룹에 속하는 건 아닙니다만 걸쳐 있기는 하죠. 관계도 많고. 국가안보 전략은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 서로 다른 도전의 그 카테고리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국제 질서를 위협하고 무시하고 뭐 이런 것. 그에 비해서 중국은 국제 질서를 중국이 재편하려는 지금 의도와 시도를 가지고 실제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기술적으로, 테크놀로지로 힘을 키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결정적으로 10년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국경과 전혀 상관없는 지정학적인 팬데믹이라든가 인플레이션, 기후변화, 에너지 부족한 것 이런 뭐 초국가적인 일들이 그 속도와 규모가 만만치 않다. 탈냉전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보고요. 그래서 모스크바의 소프트 파워, 외교적인 영향력 약해졌고 그런 거. 미국의 힘의 원천은 국가의 민주주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는 것 자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첨단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핵심 기술로 중국을 겨냥한다는 게 중요한 목표랍니다. 오늘의 미국은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오리진 미주 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지금 6.92%. 아, 대단하네요. 곧 7%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